안녕하세요. 신영걸 교수입니다. 2장 개념책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무제표와 보고기업, 아주 중요하죠? 자산부채자본 수익비용이라고 하는 재무제표의 요소, 그리고 이들의 인식과 관련한 어떤 인식 기준, 이런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재무제표와 보고기업인데요. 내용은 썩 복잡하진 않습니다. 먼저 재무제표의 목적은요, 두 가지입니다. 이건 지난 시간에도 한번 했던 건데요. 결국 future cash flow, 미래 순현금 흐름에 대한 전망을 평가하고요. 더 나아가서 경영진의 수탁 책임, 이행 여부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원하는 거죠. 다음을 통해서 보고기업의 재무 정보를 제공하는데 재무 상태표, 여길 보면 수익과 비용의 포괄손익계산서가 아니라 이제 재무 성과표, 이건 개념 체계이기 때문에 실제 개별 기준서에서 이야기하는 재무제표의 명칭과는 조금 다를 수 있겠습니다. 한편 다음에 관한 정보가 표시되고 공시된 재무제표와 주석인데요. 인식된 자산부채자본 수익비용, 인식되지 않은 자산부채, 현금흐름, 자본 청구권자의 출자나 그들에 대한 분배, 한편 표시되거나 공시된 금액을 추정하는 데 사용된 방법이라든지 가정 판단, 이런 것들이 모두 재무제표 주석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보고 기간이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런 식의 어떤 보고 기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고 기간에 대해서 작성한 재무제표가 제공하는 정보는 보고 기간 말 현재 또는 보고 기간 중에 존재했던 자산부채, 자본, 그리고 그 보고 기간의 수익과 비용을 재무제표에 보고를 한다라는 거예요. 별로 어려운 건 없고요. 이걸 보시면은 최소한 직전 연도 비교 재무제표가 함께 들어가 주어야 합니다. 한편 미래 전망 정보는 미래 현금 흐름을 추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겠으나 기준서가 미래 전망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재무제표라는 게 이미 과거에 발생했던 거래를 집합하여 측정하고 보고해 주는 거 아닙니까? 과거 자료를 가지고 미래 현금 흐름을 추정하는 겁니다. 이건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가 됐던 거고요. 계속 기업 가정이 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기업이 예측 가능한 미래에도 영업을 계속할 것이다. 이런 가정하에 재무제표를 작성하자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가정이 없으면 조만간 청산을 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계속기업 가정과 반대는 청산을 가정하고 재무제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청산을 가정하면 가장 유용한 정보라는 것은 청산 가치로 모든 걸 표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계속기업을 가정하기 때문에 역사적 원가로 대부분의 자산을 측정하고요. 회계원리 시간에 감가상각이라는 것도 배웠죠. 청산을 가정하는데 미래 5년, 10년 동안 자산을 취득한 금액을 배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1년 이내에 현금화 될 거냐 아니냐, 유동, 비유동 항목의 구분도 의미가 없죠. 전부 다 계속기업을 가정했기 때문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계속기업 가정이 적절하지 않아. 그렇다면 계속기업과는 다른 기준에 따라 작성되어야 되고요. 사용된 기준을 재무제표에 기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무에서 보는 모든 재무제표는 다 계속기업을 가정하여 재무제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보고기업은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거나 작성하기로 선택한 기업이 보고기업입니다. 보고기업이 자신의 재무상태나 재무성과를 재무제표를 통해서 외부정부 이용자한테 보고하는 거 아닙니까? 이때 보고기업이라는 게 반드시 법적 실체일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자, 보고기업에 따른 재무제표 종류인데요. 페어런트, 지배기업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A 회사, B 회사, 지배기업이 상당 지분을 갖고 있어서 밑에 P투자 회사의 재무 영업 정책을 지배할 수 있다면 얘가 지배기업이고 이쪽이 종속기업입니다. 지배기업 하나의 법적 실체입니다. A 회사, B 회사도 각 법적 실체인데요. 지배종속회사를 하나로 합친 연결재무제표, 이거는 법적 실체가 아니라 경제적인 실체로 보고 마치 하나의 회사인 양 회계 처리하는 겁니다. 고급 회계에서 연결재무제표를 배우죠. 이때 여기에 비연결재무제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지배기업만의 재무제표를 비연결재무제표라고 개념체계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지만 개별 기준서로 가면은 이 지배기업만의 재무제표를 별도 재무제표라고 부릅니다. 한편 연결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피투자기업, 그냥 1%, 5%, 이 정도 갖고 있는 여기까지 포함된 전체 재무제표를 결합재무제표라고 하는데 개념 체계에서는 결합재무제표라는 말이 나오지만 실제 결합재무제표 작성을 요구하는 국제계 기준은 없습니다.
그 다음 토픽으로 가볼까요? 이미 회계원리 시간에 자산부채 자본 수익비용 해서 분계를 배우고 전기를 배우고 뭐 시산표를 만들고 뭐 이런 것들 배운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자산부채 등 요 재무제표 요소에 대한 개념적인 정의는 하지 않았었죠. 자, 재무제표 요소란 재무적 역량을 경제적 특성에 따라 구분한 대분류입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에는 자산, 부채, 자본. 우리는 회계원리 시간에 자산 중에 현금, 매출채권, 재고자산, 뭐 토지, 건물 등등등 계정을 이용해서 분계를 했었죠. 그거보다 더 큰 범위 개념이죠. 대분류. 포괄손익계산서의 요소로는 수익과 비용입니다. 서브 클래시피케이션, 소분류라는 것이 재무제표에 표시할 때 재무제표의 요소를 소분류할 수 있는데 자산이라면은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부동산, 금융자산. 이 유형자산 밑에는 더 밑으로 토지, 건물, 기계장치, 비품 등 세부 계정이 나오겠죠. 우리는 이번 절에서 이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개념적 내용을 보고자 하는 겁니다. 먼저 개념체계에서 자산을 무엇이라고 정의를 하냐면요. 일단은 과거의 사건이 발생했어야 돼요. 미래의 막연히 한 달 뒤에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우리가 큰 자산을 얻을 수 있는데 그거를 지금 자산이라고 기록할 수는 없다는 거죠. 과거 사건이 이미 발생했어야 되고요. 그 결과로 그 기업이 컨트롤하는, 왜냐하면은 이 A라는 기업을 이야기하는데 B, C, D, E 여러 회사들이 전부 다 자기 거라고 주장을 하면은 그건 A 기업이 통제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그 결과 A의 자산은 아니죠. 그래서 특정 기업이 통제하는 현재 존재하는 economic resource, 경제적 자원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자산은 경제적 자원인데 이미 과거에 관련 사건이 터졌어야 되고요. 그 기업만이 이 경제적 자원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때 이 경제적 자원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한마디로 권리입니다. rights, 뭐뭐를 할 수 있는 권리. 건물도 권리인가? 그렇죠. 건물이라면은 소유할 수 있는 권리, 임대할 수 있는 권리, 교환할 수 있는 권리,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것을 건물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잘게 나누면은 어떠한 물리적인 어떤 실체가 있는 그런 유형의 자산이더라도 다 권리입니다. 근데 어떤 권리냐면은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잠재력을 지닌 권리가 바로 경제적 자원이고요. 그것이 자산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사건의 결과로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잠재력을 지닌 권리를 기업이 현재 통제한다면은 그 권리는 자산의 정의에 부합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유의할 것은 경제적 효익이 미래에 궁극적으로 회사에 인플로우, 유입될 거냐 아니냐는 자산을 정의하는데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는데요. 일단 expected, 기대라는 말이 들어가는 순간에 확률, 임계치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유입 여부를 따질 게 아니고 그냥 경제적 자원이면 자산이 되는 것이고요. 궁극적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희박해. 아니면은 거의 뭐 99% 유입될 것 같아. 이거는 뒤에서 볼 인식 기준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와 인식은 별개다라는 거죠.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는데 재무제표에 인식하는 그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다면은 재무제표에 못 올라갈 뿐이죠. 자산의 정의는 충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출 뭐 이런 것들은 인식 기준과 관련된 것입니다. 자산을 권리라고 했는데요. 이 권리는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두 당사자 간의 어떤 관계에서 내가 권리면은 상대방은 의무냐? 즉 의무에 해당되는 권리인데요. 현금을 수취할 권리가 있어. 미수금, 매출채권 이런 것들이 자산이잖아요. 그러면은 상대방은 지급할 의무가 있겠죠?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을 권리. 내가 돈을 먼저 주고 선급금, 재화나 용역을 받을 권리를 갖게 되겠죠? 이쪽은 돈을 먼저 받고 선수금, 재화나 용역을 제공할 의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유리한 조건으로 다른 당사자와 경제적 자원을 교환할 권리라든지 불확실한 특정 미래 사건이 발생하면 다른 당사자가 나한테 경제적 효익을 이전키로 한 의무가 있어. 그럼 나는 받을 권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쪽의 권리, 이쪽의 의무가 상호 연계되는 경우가 있겠는데요. 반대로 다른 당사자 의무가 아니어도 나는 권리로서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제적 자원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유형자산이나 재고자산, 이미 과거에 내가 취득을 한 거 아니에요. 상대방의 의무는 이미 끝난 거죠. 그럼 이와 같은 물리적 대상에 대해서 내가 향유할 수 있는 권리는,
즉 경제적 효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는 다른 당사자 의무하고는 무관합니다. 지적재산 사용권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계속 자산을 이야기해보면 많은 권리들이 계약, 법률 또는 이와 유사한 수단에 의해서 성립은 되는데요. 그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도 권리를 획득할 수 있겠습니다. 공공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 노하우를 획득하거나 창작합니다. 회사가 연구개발을 통해서 어떤 비법을 자기가 만들어냈어. 공공의 영역에 속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내 거야. 그러면은 계약이라든지 법률이라든지 이와 유사한 수단에 의해서 획득한 권리는 아니잖아요. 한편 다른 당사자의 의제 의무 때문에 권리를 획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무상수리 서비스 제공 의무입니다. 기업이 제품을 고객한테 팔아요. 일정 기간 동안 하자가 생기면 무상으로 수리해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상대방은 당연히 저 약속을 할 것이라고 정당한 기대를 합니다. 그러면 제품을 판매한 기업은 의제 의무가 있고요. 회계원리 시간에도 배웠습니다. 제품 보증 충당부채 이런 것들을 인식을 했을 거예요. 차변의 비용, 대변의 충당부채. 그렇다면은 고객 입장에서는 무상 수리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상대방의 의제 의무는 충당부채를 인식합니다. 그러면 나는 권리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건데 그러면 나는 자산을 인식하느냐 이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정의를 하는 것과 인식 기준을 충족하느냐의 여부는 별개입니다. 단지 의제 의무 때문에 권리를 획득할 수는 있겠으나 나중에 봅니다만 인식까지 하기에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인식 기준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갖고 있는 모든 권리가 다 자산으로 정의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권리가 특정 기업의 자산이 되기 위해서는 그 기업만이 배타적으로 통제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당사자들이 이용 가능한 경제적 효익, 이거는 나만의 경제적 효익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를 초과하는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잠재력이 있고 그 기업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이 그 기업의 자산이죠.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자기 거라고 주장을 하고 사용할 수 있다면은 그건 회사의 특정 자산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토지 위에 도로에 대한 공공의 권리, 누구도 사용할 수 있는 도로는 특정 기업의 자산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한편 권리가 진짜 있나 없나 존재 여부가 불확실할 수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산 정의를 충족할 수는 있겠어요. 다만 존재 여부가 불확실하면 뒤에서 이야기할 인식에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인식을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장부에 올리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한편 자산은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잠재력이라고 그랬죠. 이때 이 경제적 효익은 기업을 위해서 다른 모든 당사자들에게 이용 가능한 경제적 효익, 요거를 초과하는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수 있어야 돼요.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경제적 효익을 어느 정도 초과가 아니라 일반적인 경제적 효익을 얻을 수 있으면 그런 특정 기업의 자산이 아니라고 했죠. 좀 전에 이야기한 공공의 도로 같은 것이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한편 경제적 자원 그 자체가 현재 갖고 있는 권리이지 그 권리가 창출할 수 있는 미래 경제적 효율, 즉 미래의 현금 유입을 가져올 수 있는 잠재력 이런 건 아니라는 뜻을 이미 이야기했었습니다. 지출과 자산의 취득은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지출을 하더라도 바로 비용 인식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따라서 지출을 한 것이 자산 취득의 어떤 단초가 될 수는 있겠으나 반드시 연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제라는 개념을 볼까요? 기업이 경제적 자원의 사용을 지가 지시할 수 있고 그로부터 유입될 수 있는 경제적 효익을 얻을 수 있는 현재 능력이 있으면 통제하는 겁니다. A나 B나 C나 아무나 와가지고 다 자기 거라고 하면서 통제를 한다면은 그건 특정 기업이 통제할 수 있는 경제적 자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이 통제라는 것이요. 다른 당사자가 경제적 자원의 사용을 지시하고 이로부터 유입될 수 있는 경제적 효익을 얻지 못하게 하는 현재의 능력, 못하도록 막는 거지. 그것도 통제에 해당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일방의 당사자가 경제적 자원을 통제하면 다른 당사자는 통제를 못하죠. 따라서 이 일방의 당사자, 즉 경제적 자원을 통제하는 자가 자산을 인식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한번 볼까요? 태양광과 신기술 개념인데요. 카페사는 우주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서 모은 태양 에너지를 전기로 전환해서 지상에 있는 소비자한테 무선으로 전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했고요. 곧 상용화 단계에 이를 거래요. 태양광은 카페사의 자산이냐? 또한 태양광 전기전환 기술은 카페사의 자산으로 정의될 수 있느냐라는 건데 태양광은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나만이 독점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배타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따라서 태양광은 회사의 자산이 될 수는 없죠. 반면에 태양광을 전기로 전환할 수 있는 기술은 이 회사만이 배타적으로 사용을 지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의 자산일 수 있습니다. 인적 자원, 을 회사는 30명의 능력 있는 컴퓨터 전문가가 근무를 하는데 인공지능을 이용한 여러 가지 신기술을 개발하는 업무에 투입이 되었고 가시적인 성과를 낸대요. 30명의 인적 자원은 을 회사의 자산으로 정의될 수 있느냐? 자산의 정의 중 통제 요건을 충족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30명 노예 계약한 것도 아니고 언제든지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할 수 있잖아요. 회사만이 그 30명의 인적 자원에 대한 경제적 효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즉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산으로 정의되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로 바닷속의 물고기와 양식장의 물고기인데요. 갑회사는 어선을 이용해서 바다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는 물고기를 잡는데요. 이에 반해 을회사는 양식장에서 물고기를 키운대요. 이 양식장의 물고기는 을회사만이 배타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경제적 효익을 얻을 수 있고. 반면에 바다에 나가서 자유롭게 헤엄치는 물고기를 잡는 이런 거는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를 갑이라는 회사가 통제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자산이 될 수가 없겠습니다. 부채는 반대로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일단 과거 사건이 터졌어야 돼, 이것도. 근데 부채라 하면 현재 의무입니다. 미래 의무가 아니에요.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의무인데, 의무라면은 뭔가 이행을 해야 되잖아. 기업이 경제적 자원을, 이게 자산 아니에요. 이거를 제3자한테 이전해야 하는 현재 의무, 이것이 바로 부채입니다. 다시 기업의 의무가 있어야 되고요. 의무는 경제적 자원을 제3자한테 넘겨주는 것이어야 돼요. 그런데 그러한 의무가 과거 사건의 결과로 현재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산이 권리였죠? 부채는 의무인데 의무의 개념이 뭐냐면 빼도 박도 못해야 돼요. 회피할 수 있는 실제 능력이 없어야 그것이 기업의 의무입니다. 요리 빠질 수도 있고 요렇게 빠질 수도 있어. 싹싹 피할 수 있어. 그러면 회사의 의무가 아니고요. 당연히 부채가 아닙니다. 회계상 부채는 누구한테 이전돼야 되느냐? 특정될 필요는 없습니다. 제3자가 누구인지. 그냥 제3자의 누군지 모르지만 뭔가 나의 자산을 이전해줘야 돼. 그럼 충분합니다. 한 당사자가 경제적 자원을 이전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면 다른 당사자는 그 경제적 자원을 수취할 권리가 있는데 항상 의무와 권리가 대응되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한 당사자가 부채를 인식하고 측정해야 된다. 이런 요구사항이 다른 당사자가 그럼 자산을 인식하느냐? 이건 별개입니다. 인식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정의와 인식은 별개다. 계속 부채를 보면은 법적인 의무가 있고 의지의 의무가 있는데 의지의 의무는 앞에서도 이야기했었죠. 제품 보증 충당 부채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일부 상황에서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는 기업의 책무나 책임은 기업 스스로 취할 수 있는 미래 특정 행동으로 발생하기도 해요. 그래서 기업이 특정 행동을 통해서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할 수 있어. 회피할 수 있다면 의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회사는 정기적으로 수선을 한다고 가정을 해요. 2년 단위로 수선을 한다고 할까요? 그러면은 이 1년도 말에 가서 1년 뒤에 수선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돈이 꽤 나갈 것 같아. 그럼 미리 수선 충당 부채를 인식할 수 있겠는가? 그건 아니죠. 해당 자산을 팔아버리면 얼마든지 수선비 지출을 회피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빼도 박도 못해야지 되는 겁니다. 의무라는 것이. 부채 경제적 자원의 이전이라는 건데요. 의무에는 기업이 경제적 자원을 다른 당사자에게 이전하도록 요구받게 될 잠재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여 그 이전을 요구받을 게 확실하거나 가능성이 높아야 되는 이런 건 아닙니다. 이거는 나중에 부채의 인식 조건이고요. 우리는 계속 부채를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전 가능성이 낮더라도 정의 충족은 가능해요. 인식과 측정에만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자산도 그렇고요. 반드시 과거 사건이 터졌어야 돼요. 과거 사건 없이 미래에 내가 얼마만큼 뭔가를 이전해 줘야 되는데 그런 거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과거 사건 결과로 현재 의무가 존재해야 되는데요. 이거 하나 볼까요? 새로운 법률이 제정됐어. 그 법률 제정으로 기업이 이전하지 않아도 되었을 경제적 자원을 이전할 수밖에 없는 거야. 멀쩡하게 가만히 있었는데 법률이 제정되는 바람에 회사의 경제적 자원을 그 누군가에게 이전해야 돼. 혹은 이전하게 될 수도 있어. 이럴 때만 현재 의무가 발생이 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더라도 그 법률 적용으로 기업이 과거에는 멀쩡하게 있다가 뭔가 미래에 경제적 자원을 이전해 줘야 될 상황이 아니라면 그거는 부채의 정의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의제 의무와 관련해서 즉 제품 보증 충당 부채 이런 의제 의무와 관련해서 기업이 이전하지 않아도 되었을 경제적 자원을 이전해야 하거나
이전하게 될 수도 있는 경우에만 현재 의무가 발생합니다. 즉 과거에 제품 보증 충당 부채 기간은 판매 후 1년이었어. 그런데 앞으로 3년 동안 해주기로 했어. 그러면은 추가로 과거에는 2년차, 3년차에는 이전하지 않아도 되었을 경제적 자원을 3년까지 우리는 무상보증 해줍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그런 3년치 의무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계속 나가볼게요. 미래 특정 시점까지 경제적 자원의 이전이 집행될 수 없더라도 꼭 뭐 집행이 반드시 됐어야 하느냐? 그건 아니고요. 현재 의무가 존재하면 이전을 해줘야 되는데 라는 현재 의무가 존재하면 부채가 되는 겁니다. 기업이 이전하지 않아도 되었을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도록 요구받거나 요구받을 수 있게 하는 경제적 효익의 수치, 어떤 조치 이런 것이 아직 없으면 현재 의무는 없는 겁니다. 이 대표적 사례가 미이행 계약이라는 건데요. 이런 거예요. 종업원을 새로 뽑았습니다. 서로 고용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내용은 뭐겠어요? 종업원이 회사에 근로 용역을 제공하면 반대급부인 현금을, 즉 대가를 주기로 서로 약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즉 급여 제공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아직 종업원은 회사에 근무하면서 용역을 제공하지는 않았어.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용역을 제공받을 때까지 급여를 지급할 현재 의무는 없잖아요. 권리와 의무가 섞여 있으나 어느 한쪽도 이행을 하지 않은 팽팽한 상태. 이것이 미이행 계약이고요. 종업원이 용역을 제공하는 순간에 회사는 급여 지급 의무가 생기니까 그때부터는 미이행 계약이 아니게 되죠. 이에 이를 보면 부채 정의에 부합되느냐, 고객에 대한 무상 서비스 약속인데요. 카페사는 자사 제품을 고객한테 판매하면서 법적으로는 의무는 없지만 판매 후 3년 동안 제품에서 발생하는 불량 하자에 대해서 무상으로 수리해주는 프로그램을 과거부터 시행을 하여 오고 있어요. 기업은 과연 이런 의무가 부채 정의에 부합하느냐? 그렇죠. 과거 사건이 있었죠. 그 다음에 상대방이 무상으로 고쳐주리라고 기대를 하잖아요. 의지의 의무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부채에 해당이 되죠. 인식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에 가서 새로운 법률이 제정이 됐습니다. 정부가 그린벨트 내에 태양광 사업을 허용하는 법률을 제정해서 회사가 태양광 사업을 개시를 했는데 법률에 따르면 태양광 전지 설치를 위해서 훼손한 녹지만큼 정부가 지정하는 대체지에 나무를 심어야 된대요. 그러면 의뢰사의 대체지 녹화 사업은 부채로 정의될 수 있겠는가? 이 새로운 법률 때문에 과거에는 의뢰사가 이전하지 않아도 되었을 경제적 자원을 이전해야 되는 부담을 갖게 될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 경우 새로운 법률 제정으로 수행해야 할 녹화 사업은 부채로 정의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자산과 부채를 정의했는데요. 자본은 간단해요. 기업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지분이 자본이다. 이런 거예요. 결국은 기업 자산에서 채권자 등의 청구권을 뺀 나머지 주주 지분이 자녀 지분, 이 자본에 해당이 되는 건데 보통주, 우선주 등 서로 다른 자본 청구권자로 구성이 되어 있을 수도 있겠고요. 우선주주와 보통주주는 권리가 조금씩은 다르죠. 하여튼 여기서 기억할 건요. 자본은 별도로 정의되는 게 아닙니다. 자산이 정의되고 부채가 정의되고 측정을 하겠죠. 둘의 차이가 자녀 지분입니다. 수익과 비용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자산이 증가합니다. 부채가 감소합니다. 그럼 자본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자본의 증가가 수익이에요, 실은. 그런데 단 주주들의 추가 불입 때문에 자본의 증가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외로 자본 청구권 보유자의 출자와 관련된 건 뺀 요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자본의 증가는 모두 수익입니다. 자본의 증가의 원인은 자산 증가, 부채 감소. 자본은 나홀로 증가할 수는 없잖아요. 좀 전에 정의에서 보았듯이 자산에서 부채를 뺀 자녀액이니까. 그래서 자산이 증가했거나 부채가 감소하면 이게 주주와의 거래가 아니라면 수익입니다. 한편 비용은 반대로 보면 돼요. 자산이 감소하거나 부채가 늘어나서 자본의 감소를 가져와. 단 자본 청구권 보유자에 대한 배당과 같은 분배는 빼고, 따라서 주주와의 거래가 아니라 한 자본이 감소되면 그게 비용이에요. 근데 자본의 감소는 자기 혼자 독립적으로 막 변동되는 게 아니라 자산이 내려가거나 부채가 올라가거나 이러면 이게 바로 비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결국은 이런 거예요. 재무제표 요소가 5가지는 있으나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건 자산과 부채입니다. 자산과 부채가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할 거예요. 요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기 때문에 결국 요 자녀액인 자본이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할 건데, 자본 청구권 보유자의 출자나 분배가 아니라면 자본의 증가, 자본의 감소는 모두 수익과 비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과 비용,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 이 항목은 역시 또 별도로 정의된다기보다는 자산의
변동, 부채의 변동으로 연계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식과 재고가 나오는데요. 인식, 재무제표에 올리는 겁니다. 즉 인식이란 재무제표 요소 중 정의를 충족하는 항목, 즉 자산이냐, 부채냐, 수익이냐, 비용이냐 이거를 재무상태표나 재무성과표에 포함하기 위해서 포착하는 과정입니다. 재무제표 중 하나의 어떤 항목의 명칭, 계정을 사용해야 되겠죠. 얼마인지 금액도 나타내고요. 따라서 다음 시간에 볼 측정이 반드시 수반이 돼야 되죠. 인식을 하려면 화폐 단위로 측정을 해서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측정은 당연히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무상태표에 인식되는 이 금액을 장부 금액이라고 부르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식과 측정은 함께 들어가야지 인식만 한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말로 쓰는 게 아니라 어떤 숫자, 화폐 금액으로 넣어야 되니까 측정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데요. 앞에서 이런 말을 많이 했잖아요. 자산부채 정의에는 부합되나 인식은 별개다. 왜냐하면 인식 기준을 충족해야 비로소 장부에 올릴 수 있습니다. 인식 기준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제공을 해야 돼요. 이러한 유용한 정보를 다음과 같이 모두 제공할 때만 자산이나 부채를 인식한다. 그렇지 않으면 인식 안 한다라는 겁니다.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그것이 충실한 표현이라면 자산, 부채, 수익, 비용 등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유용한 정보가 되기 위한 근본적인 질적 특성하고 인식 기준을 서로 연계하고 있어요. 따라서 자산, 부채, 수익, 비용 이 정의를 만족하더라도 이거를 인식하면 오히려 목적 적합한 정보가 아니야. 충실한 표현도 되기가 어려워. 그러면 인식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림으로 본다면 이렇습니다. 인식 기준, 목적 적합성과 표현 충실성 두 가지를 모두 추구할 수 있으면 인식하라는 건데 목적 적합성은 그게 정말 자산 부채가 있나 없나 존재가 불확실하면 인식 못하는 거예요. 경제적 효익의 유입 유출 가능성이 낮아. 그러면 인식 못하는 거예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요 두 가지 그레이로 지금 표시된 요 밑에 박스는 정의와는 상관없이 인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존재가 불확실하면 혹은 경제적 효익의 유입 유출 가능성이 낮으면 설령 목적 적합하더라도 그런 정보를 재무제표에 인식하는 순간에 오히려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을 해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표현의 충실성 측정이 불확실해. 그러면은 이게 100인지 500인지 아니면 0으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측정을 할 수가 없어. 그러면 표현 충실성이 훼손되기 때문에 역시 인식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존재 불확실성부터 볼까요? 자, 존재 불확실성은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 유출 가능성이 낮고 그 레인지가 광범위해. 100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 1000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자산 부채가 반드시 단일 금액으로만 측정하여 인식되는 것이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자산 부채 인식 여부에 관계없이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이라면은 인식을 했든 안 했든 그 설명 정보가 재무제표 주석에 공시될 필요는 있겠다는 겁니다.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혹은 유출 가능성이 낮대요. 유입은 자산, 유출은 부채 아닙니까? 경제적 효익의 유입, 유출 가능성이 낮더라도 자산 부채가 존재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유입, 유출 가능성이 낮으면 가장 목적 적합한 정보는 발생 가능한 유입, 유출에 대한 크기, 시기, 발생 가능성에 대한 어떤 정보, 즉 주석에 기재하는 것이지 이를 재무제표 자산이나 부채에 넣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입니다. 표현 축실성, 측정 불확실성 때문에 인식이 안 될 수 있겠다는 거예요. 대부분 여기에는 추정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합리적인 추정을 사용한다면 이건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죠. 정보의 유용성을 훼손하지는 않는다. 추정을 합리적에만 하라 이런 것이고요. 추정과 관련된 불확실성 수준이 너무 높대. 그러면은 추정에 대한 설명, 추정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확실성에 대한 설명도 함께 주석에다가 집어넣을 필요는 있겠다. 다른 요소들도 있겠는데요. 이거는 별로 크게 중요한 거는 아니고요. 자, 재고라는 것은 인식의 반대죠. 재무상태표에서 인식된 자산, 부채의 전부 일부를 제거하는 겁니다. 더 이상 자산이나 부채의 정의를 충족 못할 때 제거하는 개념이고요. 제거의 목표는 다음에 두 가지를 모두 충실히 표현하는 것이 목표라는 것인데 제거를 초래하는 거래나 그 밖의 사건 후에 잔여 자산과 부채 이거를 제대로 표시해야 되고요. 일부만 제거하는 경우 한편 그 거래나 그 밖의 사건으로 인한 자산 부채의 변동을 제대로 표시하자라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재고보다는 인식 기준이 훨씬 중요하죠. 자, 오늘 두 번째 시간 재무제표 요소를 보았고요. 그 요소에 대한 인식 기준을 보았습니다. 이제 얼마로 측정하느냐? 이게 다음 시간에 배울 측정 기준입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